레포 관련 3교시로 이번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레포 거래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역레포 거래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레포 거래들하고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리 트레이드가 어떤 기회를 주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리 트레이드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국가 통화를 차입해서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 통화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냥 비투하는 거죠. 금리 차익을 가지고 수익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고금리하고 저금리 통화니까 실제로 통화 간의 리스크만 없다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차익 거래에 가깝죠. 아비트러지 수익에 가깝고 안정적인 수익에 가깝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헤지 펀드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금리 차익 말고도 저금리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거기서 환차익까지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트레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안정적인 금융상품 투자라는 게 원래는 채권들의 금리 차이만 가지고 거래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러니까 헤지펀드 거래나 아니면 롱숏 에쿼티나 기타 등등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채권 쪽으로만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비투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금리 캐리 트레이드, 캐리라는 게 보통 이자율을 얘기하니까 안정적으로 쌓이는 걸 캐리라 그러잖아요. 뭐 주식해서 돈 번 돈을 주가가 올라서 벌거나 아니면 롱숏 에쿼티에서 번 돈을 캐리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수익이죠, 그냥. 보통 캐리는 이자율 차이를 보통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자율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들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통화를 차입을 해요. 그러면 엔화나 중국 위안화 같은 걸 차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고금리 통화로 환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달러 또는 브라질 헤알 같은 걸로 통화를 바꿔요. 그 다음에 그걸로 그 돈 자산으로 돼 있는 걸 투자를 합니다. 고금리 통화 국채, 회사채, 주식, 롱숏 등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익이 생기냐면 금리 차이만큼 수익이 생기고 환차익만큼 수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손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할 때 통화가 저금리 통화를 차입했는데 저금리 통화가 약세까지 대주면 땡큐라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의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고 투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손익구조는 고금리 통화 자산 마이너스 수익률 마이너스 저금리 통화의 차익 금리, 돈 빌려서 투자해서 수익률 차이만큼, 예대마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빌려주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를 사서 투자를 해서 빌린 이자 내고 나머지 돈이 자기 수익인 거. 미국 국채가 5%고 엔화 차익 금리 1%라면 4% 금리 차익이 생겨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제로 환차 손익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저금리 통화가 강세가 되고 나면은 실제로 4% 이상 강세되면 남는 게 없죠. 나중에 1년 지나서 바꾸면. 그러니까 약세가 됐을 때는 당연히 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통화가 강세가 되면 더 땡큐. 그래서 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반대로 거꾸로 가면은 환차손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할 때 수익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금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 고금리하고 저금리 차이 빼기니까, 그래서 캐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저금리 통화는 보통은 이제 일본, 중국, 스위스, 그 다음에 고금리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페소.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스위스 프랑은 강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자산으로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얘도 엔화도 요즘같이 시국이 좀 안 좋아지면 안전자산 취급받아서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비슷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중국 위안화는 좀 스페셜 케이스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 달러가 들어있다는 게 되게 웃긴 거죠.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 들어있어야 되는데 고금리 통화에 미국 달러가 들어있다. 이거 좀 희한한 일인 거죠. 근데 보통 미국 달러를 가지고 했을 때는 롱숏 에쿼티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통화 약세 예상이 되면 수익이 조건이 되겠죠. 내가 빌려온 게 통화 약세되면은 130원인데 140원으로 약세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갚을 때 여기서 또 수익이 또 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로 가지고 있던 거를 엔화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엔화를 바꿀 때 140으로 나눈 것보다 130으로 나눈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조금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조금만 갚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금리 통화가 약세가 되면 또 수익이 더 나고, 그리고 변동성이 적으면 안정적이겠죠. 통화가 잘 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면은 당연히 수익이 좋겠죠. 5에서 금리 차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통화 가치들이 급변동을 하면서 실제로 손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조건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하려면 금리차가 커야 되고 변동성이 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금리 통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왁 걸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캐리 트레이드랑 레포 관계를 이제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기존에 첫 시간, 2시간 레포와 영레포를 말씀을 드린 게 이 얘기를 하려고 드렸던 거예요. 레포 거래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건부 매도거든요. 언제가 되면은 내가 너한테 도로 팔게, 도로 사갈게 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캐리 트레이딩 전략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저금리 통화를 차입해서 채권을 사요. 근데 어떻게 채권을 샀나 하면 아까처럼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 채권을 사요. 그 다음에 달러 채권을 레포 거래를 통해서 샀던 채권을 담보를 넣고 또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채권을 더 사요.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차만큼 캐리 트레이드가 또 수익이 또 나는 걸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고금리 통화에서 자산을 반복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뱅글뱅글 돌면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환율이 거꾸로 가거나 금리가 반대로 갔을 때는 마진콜을 당하겠죠. 특히 환율에서 마진콜을 당합니다. 해지를 안 했다면. 해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헤지펀드들은 이런 캐리 트레이드를 레버리지랑 섞어서 레포 거래처럼 섞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마진콜인데 어디서 마진콜이 나오냐면 외환 변동성이 커지면 마진콜이 나온다. 그러면은 환율이 뒤집히면은 실질적으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캐리 트레이드 사례를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엔화로 초저금리니까 약세로 계속 갔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해서 그 달러 환전해서 미국 국채 투자해서 엔화 약세로 추가 수익까지 나고 금리차 4% 먹고, 이런 일을 계속했죠. 그 다음에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작년도 계속 있었어요. 중국 경기 둔화될 거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 없음, 약세 오케이, 금리 2% 수준이에요. 저금리 환경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 오케이. 그래서 위안화 차입해서 달러 환전해서 고금리 신흥국 채권 투자, 브라질 같은 데 넣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도 되죠. 오히려 아직 금리 차는 있으니까 거기다 위안화 약세까지 수익 보면 되니까. 제가 여기 신흥국이라고 썼지만 미국 국채를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레버리지로 다른 롱숏 에쿼티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위안화 차입이 쉽냐? 쉽지 않죠. 예. 위안화도 우리나라 원화와 마찬가지로 글로벌하게 돈을 빌리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캐리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엔화를 캐리해서 롱숏 주식 헤지펀드에다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엔화 차입해서 미국 달러 환전한 다음에 채권 안 사고 주식 롱숏을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스닥 매수 러셀 숏 이런 걸로. 또는 나스닥 뭐 숏 러셀 롱 이럴 수도 있죠. 거꾸로. 예, 뭐 다우존스 나스닥 뭐 섞을 수도 있고요. 다른 걸로 여러 가지 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확 나왔을 때가 이런 포지션이 청산되는 포지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이번에 빠질 때 보면은 그렇게 주가는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들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위험도를 어느 정도 다 언로드 했다. 언로드라는 표현은 이제 포지션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포 펀드 전략은 위안화 투자자가 달러 환전해서 고금리 미국 채권 사고 그걸 담보로 또 차입해서 또 돌리고 고금리 채권 또 사고 레버리지로. 근데 이거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위안화가 약 강세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꺾이면은 이걸 전부 다 뒤집어야 되니까 미국 채권들도 막 팔아야 되고, 그럼 미국 채권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펀드, 레포 펀드의 보통 구조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레포 펀드들도 있어요. 금리차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일드 커브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단기로 빌려서 장기 채권을 사면 금리가 더 높을 때, 이럴 때 레포 펀드들이 많이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빌려서 담보를 넣어놓고 빌려서 또 사가지고 단기 레포
이제 만기는 단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낮으니까 여기서 수익률을 인핸스가 이제 더 많이 차익을 만들어서 이걸 뱅글뱅글 돌리거든요. 원화 가지고 돼요. 크레딧 가지고. 그러니까 펀드를 설정하고 채권 사고 그거 담보 넣고 돈을 빌려서 그걸 다시 사고. 근데 이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레포 거래라 그랬죠. 근데 이때 보통 받아주는 거는 국채들을 주로 받아주고 은행채도 잘 안 받아줘요. 은행이 발행한 채권들도 보통은 국채예요. 그래서 최대하면 은행 채권 정도는 받아주기 때문에 은행채를 사서 이렇게 원화 가지고도 뱅글뱅글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3-4번 정도를 돌리면 그냥 뭐 레버리지 처음에 100을 주면은 100 다 안 빌려주거든요. BTFP 같은 게 100 갖다 주면 내가 100 빌려줄게. 연준이 그런 일을 했던 거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껴서 리스크를 계산해서 5% 까고 95%만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산 거를 가지고 다시 또 빌리려고 그러면 이거에 95, 80 뭐 이런 거를 빌려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레버리지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언와인딩 될 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겠죠. 평가 손이 남은 언와인딩을 요청하거든요. 언와인딩이 이게 도로 갚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기준 하에서 2024년도 3월 24일 날 블룸버그 나왔던 거 제가 이제 했던 강의에서 가져온 거예요. 방송에서. 그래서 그때도 얘기 보면은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많아지고 있다. 보통은 아시아의 저금리 국가들이 달러보다 더 나은 자금처를 제공하고 있어서 엔화나 위안화로 자금 조달해서 미국 달러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캐리 투자자 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외환 변동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 누구냐라고 봤을 때 임플라이드 볼러티리티 낮은 애들 CNH. 그래서 중국 변동성 낮고 금리 차 있고. 그래서 금리 차도 3.1이니까 임플라이드가.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트레이드를 한다. 라고 뉴스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랑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놓고 위안화 가지고서 이제 이머징 마켓 캐리 트레이드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왔던 이거 뉴스 중에 3월 24일 거 차트를 그때 그려보면 실제로 엔화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원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엔화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안화는 별로 안 움직이니까 위안화 가지고 캐리 트레이딩 하기에 되게 좋은 시장이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 보면은 관세 폭탄 약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강달러는 계속 되고 있고 이게 이제 1월 5일자 뉴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석학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이것도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매경에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 전망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하는데 제2의 프라자 합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뭐 그 트럼프 별장 가가지고 이제 이런 장관들 다 모아다가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이런 거로 뒤집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2기에서는 약달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뒤집혀서 프라자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가 되는 쪽으로 가는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나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레버리지 했던 게 청산이 될 수 있겠죠. 트리거가 되면. 왜냐면 다 약세된다고 그러고 이제 자기네 나라 통화들이 약세가 된다고 레버리지해서 미국에서 투자해 놨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올해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혹시 청산되고 제2의 프라자 합의가 터진다면 실제 위안화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엔화는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이거 만들 때가 156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엔화가 얼마인가 하면 151이에요. 많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151까지 이미 강세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아직 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는 에쿼티 쪽보다는 이자율적 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이 훨씬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자율 관련한 트레이딩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올해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자율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 레포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레포 트레이드랑 레버리지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